야,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년아. 감히 내 크루즈 여행을 취소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제 머리채가 거칠게 뒤로 꺾였습니다. 수많은 손님들과 동료들이 지켜보는 마트 한복판. 시어머니는 쓰러진 저를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습니다. 늙은 시어미 가방 좀 들고 시중들라는 게 그렇게 억울해? 쥐뿔도 없는 천박한 걸 받아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년 같으니라고. 10년간 뼈 빠지게 일하며 시댁을 모셨던 제 희생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몰랐을 겁니다. 그날 제 머리채를 잡은 대가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요.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곳에는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남편은 원룸 이사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일감이 부쩍 줄어 수입이 줄어들었죠. 빠듯해진 살림에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캐시어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둘이 힘을 합치면 못 버틸 게 뭐가 있겠냐고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거든요. 문제는 늘 시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별나게 자기 중심적인 분이셨어요. 명절마다 제가 차린 밥상에 숟가락 하나 안 올려놓고도 반찬 투정을 하셨고 결혼 초부터 아이가 없다며 제 배를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시던 분이었어요. 시누이는 그런 어머니의 성격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더라고요. 올케인 저를 볼 때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한번 훑어보고는 오빠가 고생이 많다느니 살림은 제대로 하고 사느니 말끝마다 가시를 박아 넣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꾹 참았어요. 이 사람들도 제 가족이니까, 남편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 하나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작년 가을 친정엄마의 칠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며 저를 불러대시는 바람에 저는 엄마 칠순잔치에 반나절밖에 있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 죄책감이 가슴에 돌덩이처럼 박혀서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시부모님의 결혼 50주년 기념으로 유럽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씩 생활비를 깎고 또 깎아가며 여행 자금을 모았어요. 남편은 새벽 이사까지 잡으며 돈을 보탰고 저는 마트에서 야근을 자처했습니다. 기념일 한 달 전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저녁 자리에서 남편과 저는 정성껏 준비한 크루즈 여행 티켓을 내밀었어요. 뭐야 이게? 꼴랑 여행이야? 시어머니가 티켓을 손에 들고 코웃음을 치셨어요. 남들은 여행은 기본이고 자식들이 명품 가방이니 자동차까지 사주던데 고작 배 타고 놀다 오라고?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유럽 크루즈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바다 위에서 쉬시면 정말 좋으실 거예요. 시누이가 젓가락으로 반찬을 뒤적이며 끼어들었어요. 오빠, 솔직히 이거 얼마짜리야? 엄마 체면이 있지 동네 아줌마들한테 창피해서 자랑도 못하겠다. 제 손톱이 무릎 위에서 허벅지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참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듭 사과하고 달래서 겨우겨우 여행을 받아들이시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마트에서 오후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진아, 나 생각해 봤는데 여행 가서 누가 짐 들어주고 사진 찍어줄 거야? 너희 부부도 같이 가. 아, 은정이도 데려가야겠다. 걔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저는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물건을 멈추고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어머니, 그러면 3명분 비용을 저희가 다 내야 하는 건가요? 당연하지. 효다라는 게 뭔데? 어머니가 편하게 여행 다녀오시게 해드리는 거지. 가서 가방 들고 사진 좀 찍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머니, 저희가 그 2장 모으는데도 1년이 걸렸어요. 3명분은 정말 저희 형편에. 형편? 형편이 어째? 내가 낳은 아들이 벌어먹여주는 주제에 시어머니한테 돈 타령이야.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10년 동안 꾹꾹 눌러놓았던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어요. 어머니,
여행 취소하겠습니다. 뭐라고? 시중 드는 사람까지 데려가실 거면 저는 이 여행 자체를 없던 걸로 하겠다고요. 지금 바로 취소할게요. 2년이 지금 감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가슴 한쪽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시원함은 딱 1시간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계산대에서 다음 손님의 물건에 바코드를 찍고 있는데 마트 입구 쪽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혜진, 이혜진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가 마트 중앙 통로를 성큼성큼 걸어오고 계셨어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이 뒤집혀 있었어요. 주변의 손님들이 놀라 양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어머니. 말을 꺼내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와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어요. 네가 감히 시어머니 전화를 마음대로 끊어? 투제 파악도 못하고? 두피가 뜯겨나가는 것 같은 고통에 비명이 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머리채를 잡은 채 저를 좌우로 마구 흔들었고 계산대 위의 물건들이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놓으세요. 여기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보면 어때? 폐륜을 저지르는 년이 뭔 체면이야?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제 뺨을 때렸어요. 따끔한 통증과 함께 눈앞이 하얘졌고 저는 균형을 잃고 계산대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히며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마트 안이 비명과 웅성거리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동료들이 달려와 시어머니를 말렸고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채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타일 바닥을 바라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10년 동안 제가 지키려 했던 것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걸요. 경찰이 도착하고 시어머니가 끌려나간 뒤에도 저는 한동안 마트 휴게실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뺨이 부어올라 욱신거렸고 두피에서는 아직도 열이 났어요. 무릎의 쓸린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와 찢어진 스타킹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동료가 가져다 준 얼음 주머니를 뺨에 대고 있는데 마트 입구 쪽에서 쿵쿵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휴게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이마에 땀이 줄줄 흐르고 있었고 작업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장갑도 벗지 못한 손으로 문틀을 잡고 거친 숨을 내쉬며 저를 찾아왔어요. 혜진아, 어디 다쳤어? 얼굴 좀 보여줘. 남편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부어오른 뺨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쌌습니다. 장갑에서 묻어난 먼지가 제 볼 위에 얼룩을 남겼지만 남편은 그런 것도 모르고 제 얼굴만 들여다보았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내어 울었어요.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어.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뺨도 맞았고 바닥에 넘어졌어. 남편이 제 등을 감싸 안은 채 제 뒤통수를 쓸어내렸어요. 제 머리카락 사이로 빠진 머리카락 뭉치가 남편의 손에 걸렸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매니저한테 전화 받고 왔어. 어머니가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런 짓을 했다고? 전화 끊었다고, 여행 취소한다고 했다고 그렇게. 남편의 턱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제 등을 감싸고 있던 남편의 손이 부르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저를 동료에게 잠깐 부탁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매니저를 불러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계산대 주변에 쏟아진 물건들, 뒤집어진 바구니, 바닥에 흩어진 제 머리카락까지. 그것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는 남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하게 질려갔습니다. 주먹을 꽉 쥔 남편의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어요. 지금 본가에 가야겠어. 지금 가면 더 큰일 나. 좀 진정하고. 남편은 대답 없이 제 손을 잡고 휴게실을 나섰어요. 차에 오르는 남편의 뒷모습이 온몸에 힘이 잔뜩 들어간 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돌아온 뒤에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화장을 고치고 머리를 다시 빗은 모습이었어요. 왔어? 네 마누라가 시어미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긴 알아? 시누이가 소파 팔걸이에 팔을 걸치고 다리를 꼬며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올케가 전화로 엄마한테 대들었대.
여행 취소한다고 딱 끊어버렸다며.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러면 되는 거야? 남편이 거실 한가운데 우뚝 멈춰섰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마트에서 혜진이 머리채를 잡고 때렸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렸어. 그거 알아?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소파 등받이에 기대었습니다. 때리긴 뭘 때려. 버르장머리를 고쳐준 거지. 시어미한테 전화를 끊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남편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었어요. 남편은 말없이 거실 식탁으로 다가가더니 식탁 위에 꽃병을 두 손으로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꽃병이 산산조각 나며 물과 꽃잎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야, 이 자식이 미쳤어? 시어머니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반 위의 접시를 팔로 쓸어 바닥에 떨어뜨렸고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액자를 뜯어내 내동댕이 쳤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오빠 진짜 왜 이래? 그만해! 신우이가 소파 뒤로 몸을 숨기며 소리쳤어요. 시어머니는 깨진 꽃병 조각을 피해 뒷걸음질치며 입을 벌렸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남편이 거친 숨을 내쉬며 거실 한가운데 서서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내를 사람들 앞에서 짐승 취급하며 두들겨 팬 사람이 내 어머니라고? 이게 가족이야? 이게 사람이냐고. 가족이니까 그런 거지. 며느리가 잘못했으면 혼을 내야. 오늘부로 끝입니다.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깨진 유리 위로 물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이 벌어졌다 닫혔고 시누이가 소파 뒤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저는 오늘부로 이 집안과 인연을 끊겠습니다. 아내를 사람도 아닌 것처럼 끌고 다니며 패는 사람들하고 더 이상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엮일 수 없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애미한테 의절하겠다고?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붙잡으려 다가왔지만 남편은 한 발짝 물러서며 시어머니의 손을 피했습니다. 저 사람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린 건 어머니가 한 짓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의 아들로 사는 게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으로 걸어 나갔어요. 시어머니가 뒤에서 목이 터져라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남편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현관까지 쫓아나와 오빠 소매를 붙잡았지만 남편은 팔을 뿌리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도 고개를 숙인 채 남편의 뒤를 따라 문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자 남편이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쥐고 이마를 기대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소리 없이 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등을 조용히 쓸어주었습니다. 어둑해진 차 안에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뒤로 우리 부부는 전화번호를 바꿨습니다. 시댁에서 오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고 집 주소도 알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저를 꼭 안아주었고 저는 남편의 밥을 차리며 조용한 일상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서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빠한테 버림받았다는 지옥에 이를 갈고 있던 시누이는 자기 친구이자 흥신소에서 일하는 남자를 시켜 우리의 새 전화번호와 동선을 뒷조사하기 시작했어요. 흥신소 직원은 우리 집 근처를 배회하며 출퇴근 시간을 기록했고 새 전화번호까지 알아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자 시누이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어요. 시누이는 마트로 직접 찾아갔습니다. 평소 저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마트 보안 직원을 찾아냈어요. 올케가 먼저 시어머니한테 욕을 퍼부으며 도발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거짓말을 꾸며 보안 직원에게 접근했고 두둑한 돈봉투를 건넸습니다. 보안 직원은 돈봉투를 받아들고 씩 웃었어요. 돈에 매수된 보안 직원은 퇴근 후 마트 보안실에 몰래 들어가 그날의 폭행 영상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부분은 싹둑 잘라냈고 제가 시어머니를 밀치며 빠져나오려는 장면만 남겼어요. 화면 속의 저는 노인을 밀치고 내동댕이 치는 페류나처럼 보였습니다. 보안 직원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경찰이나 우리가 원본 영상을 다시 증거로 쓰지 못하게
마트 중앙 서버에 접속해서 그 시간대의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영구 삭제해버렸습니다. 신우이는 편집된 영상을 받아들고 입꼬리를 올렸어요. 며느리에게 뺨 맞고 내동댕이 쳐진 불쌍한 시어머니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와 지역 맘카페에 익명 계정으로 동시에 올렸어요. 영상은 하룻밤 만에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찍으며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창은 저를 향한 욕설로 불타올랐고 제 이름과 얼굴이라는 마트 이름까지 순식간에 퍼졌어요. 저는 하루아침에 온 나라가 손가락질하는 천하의 폐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상이 퍼진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마트로 출근했어요. 그런데 마트 정문 앞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든 유튜버 서너 명이 마트 간판을 배경으로 촬영을 하고 있었고, 기자 2명이 마트 매니저를 붙잡고 질문을 퍼붓고 있었어요. 저를 발견한 유튜버 1명이 카메라를 제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직원 출입구로 돌아갔습니다. 탈의실에서 앞치마를 메고 있는데 매니저가 문을 두드렸어요. 매니저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혜진 씨,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무기한 대기 발령이래요. 오늘은 그냥 들어가세요. 매니저님, 저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그 영상은 조작된 거예요. 시어머니가 먼저 나도 알아요. 그날 내가 현장에 있었으니까. 근데 본사 결정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매니저가 고개를 돌리며 탈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풀어 옷걸이에 걸고 마트를 나섰어요. 정문 앞에 유튜버들이 또 카메라를 들이밀었지만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열었더니 인터넷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제 얼굴 캡처가 박힌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고 댓글에는 차마 눈뜨고 읽을 수 없는 욕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제 이름, 사는 동네, 마트 이름은 물론이고 남편의 이사업체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퍼져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불은 남편에게까지 번졌어요. 남편의 이사업체 온라인 게시판에 별점 1점짜리 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폐륜 며느리 남편이 운영하는 업체. 이런 집안 사람한테 이사를 맡기면 물건이 안전하겠냐. 이런 글들이 수십 개씩 올라왔어요. 기존에 잡혀있던 이사 예약이 하루 만에 6건이나 취소되었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해 봤지만 손님들은 하나같이 그런 집안이랑 엮이고 싶지 않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결국 업체 간판을 내렸습니다. 트럭 옆면에 붙어있던 업체 스티커를 손으로 뜯어내는 남편의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면서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스티커가 잘 떨어지지 않아 남편이 손톱으로 긁어내는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 부부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가 와서 벨을 눌러도 열지 않았고 커튼도 꼭 닫아두었어요. 남편은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으로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이를 악물었고 저는 부엌에서 밥을 짓다가도 손이 떨려 숟가락을 놓치곤 했습니다. 신우이가 배후에 있다는 심증은 확실했어요. 영상이 퍼진 타이밍, 자극적인 제목의 말투, 제 신상 정보가 한꺼번에 터진 것까지 신우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짓이었어요. 남편은 경찰에 원본 영상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이 마트 측에 긴급하게 원본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어요. 마트 중앙 서버에서 해당 시간대 데이터가 통째로 삭제되어 있었어요. 복구 전문 업체에도 의뢰해봤는데 덮어쓰기까지 되어 있어서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저 영상은 편집된 거라고요. 원본에는 어머니가 먼저 때리는 장면이 다 있었단 말입니다. 원본이 없으니 저희도 현재로서는 입증이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은 남편이 벽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벽지가 찢어지고 남편의 손등에 피가 배었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돼? 분명히 어머니가 먼저 때렸는데 증거가 없으니까 혜진이가 폐륜아가 되는 거야?
신우이가 보안 직원을 매수한 게 틀림없어. 그 사람이 원본을 지운 거야. 증거가 있어야 그것도 증명할 수 있지.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불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평소 남편의 이사업체에 앙심을 품고 있던 경쟁업체 사장이 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는데 남편이 예전에 이사 도중 고객의 귀중품을 몰래 훔쳤다는 내용이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지만 이미 여론이 우리를 향해 돌아선 상황에서 사람들은 그 글을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그런 집안이다. 도둑놈 부부라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남편은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 매일 경찰서를 오갔어요. 과거 이사 고객들의 연락처를 뒤져 확인서를 받아보려 했지만 이미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많았고 연락이 되는 사람마저 엮이기 싫다며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나가면 밤늦게야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한 톤씩 어두워져 있고 밥을 차려 놓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남편이 거실에서 불도 켜지 않고 노트북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남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다가 길에서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이 남편 휴대전화에서 최근 통화 목록을 보고 저한테 전화를 건 거였어요. 여기 길에서 남자분이 피를 토하고 쓰러져 계세요. 지금 구급차 불렀는데 이분 보호자 맞으시죠? 저는 구두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이동식 침대에 실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가에 마른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침대를 따라 뛰면서 남편의 이름을 불렀지만 남편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심한 위궤양이 터졌어요. 과로랑 스트레스로 위벽이 얇아져 있었는데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지금 출혈이 많아서 중환자실로 옮겨야 해요. 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남편 괜찮은 거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수혈부터 해야 해요.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저는 온몸의 힘이 빠져나가는 걸 느꼈어요. 남편의 입가에 묻어있던 핏자국이 눈앞에서 자꾸만 어른거렸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남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에 오기는커녕 더 끔찍한 짓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지역방송 기자와 인터뷰를 한 겁니다.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며느리 때문에 아들이 병을 얻었다고 자기 가슴에 못을 박는 년이라고 울먹였어요. 그 인터뷰 영상이 또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댓글에는 저 며느리가 남편까지 잡아먹네. 사람이 아니다라는 글이 쏟아졌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복도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이 쉬도록 울어도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그때 복도 저 끝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익숙한 얼굴이 제 앞에 서 있었어요. 깔끔한 회색 점퍼를 입은 60대 노신사. 마트에서 매일같이 저한테 따뜻한 인사를 건네시던 단골 손님이었어요. 노신사가 복도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입을 열었어요. 혜진 씨, 울음을 좀 멈추고 내 얘기를 들어봐요. 어르신, 여기 어떻게... 노신사가 점퍼 안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노신사의 눈이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마트에서 있었던 일, 나한테 영상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찍었어요. 노신사가 스마트폰 화면을 제 앞으로 돌려 보여주었어요. 화면 속에는 그날 마트의 계산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트 입구에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는 장면부터 계산대에 있던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움켜쥐는 장면, 뺨을 때리는 장면, 제가 바닥에 넘어지는 장면까지 한 장면도 빠짐없이 담겨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폭행을 가한 모든 진실이 그 작은 화면 안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도 모른 채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2번이나 다시 봤어요.
눈물이 턱끝을 타고 스마트폰 위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이걸 어떻게, 왜 이걸 가지고 계신 거예요? 노신사가 스마트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원래 형사 출신이에요.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했지. 그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입구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 나이 든 여자가 얼굴이 시뻘개져서 계산대 쪽으로 돌진하는 게 보였어요. 노신사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을 이었어요. 오래 형사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한테서 나오는 기운이 보여요. 저 사람이 누군가를 해치겠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지. 그래서 본능적으로 폰을 꺼내서 찍기 시작한 거예요.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제야 오신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날 이후로 마트에 혜진 씨가 안 보이길래 그만두셨나 보다 했지. 그런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그 편집된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찍은 것과 완전히 다른 영상이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혜진 씨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는데 남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는 스마트폰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고개를 숙였어요.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작은 스마트폰 하나가 무너져 내린 제 세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기둥이라는 걸 알았어요. 어르신, 이 영상 저한테 주실 수 있으신 거예요? 노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당연하지. 그러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혜진 씨. 이제 반격할 차례야. 저는 노신사의 손등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었어요. 고맙다는 말이 입안에서 뱅뱅 돌았지만 울음이 멈추지 않아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노신사의 영상 파일을 USB에 담아들고 국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는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확인한 뒤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시어머니의 선제 폭행이 명확하게 찍혀 있어요. 이 영상이 조작 없는 원본이라는 감정 결과만 나오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신우이도 고소할 수 있는 건가요? 영상을 편집해서 퍼뜨린 사람이 신우이예요. 편집 영상을 유포한 사람, CCTV 원본을 삭제한 사람, 전부 다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일단 이 영상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고 절차를 밟겠습니다. 저는 고소장에 도장을 찍으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10년 동안 참기만 했던 제가 처음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남편의 병실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남편은 아직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고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검은 코트를 입은 50대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어요. 남편이 그 남자의 얼굴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남편 옆에 서서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저한테 설명해 주었어요. 3년 전쯤 허름한 연립주택에서 이사 의뢰가 들어왔었대요. 짐이 많지 않았는데 계단이 좁고 가팔라서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의뢰인이 형편이 어려워 보여서 남편은 이사비를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커피 한 잔 대접받고 웃으며 돌아왔다고요. 그 의뢰인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남자가 꽃다발을 침대 옆 탁자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사장님, 저 기억하시죠? 천호동 연립주택에서 이사했던 사람이에요. 기억하죠? 계단이 너무 좁아서 냉장고를 옆으로 눕혀서 올렸잖아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저는 사업이 다 망해서 밑바닥이었어요. 이사비도 못 낼 형편이었는데 사장님이 돈은 됐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라면까지 사다 주고 가셨잖아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잊겠어요. 남자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남편이 명함을 받아들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명함에는 전국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대형 물류이사업체의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이 회사 대표세요? 그 뒤로 다시 일어섰어요. 사장님 덕분에 그때 마음을 다잡았거든.
뉴스에서 사장님 소식을 보고 바로 찾아온 거예요. 남자가 병실 의자를 끌어다 앉으며 저를 바라봤어요. 사모님, 뉴스 다 봤습니다. 그 편집된 영상이 조작이라는 거 내가 사장님 인품을 보면 눈 감고도 알 수 있어요. 우리 회사 법무팀이 이 분야에서는 최고예요. 변호사가 20명이 넘습니다. 전부 제가 무상으로 붙여드릴게요. 그게 정말이세요? 저희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신다고요? 사장님이 저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요. 밑바닥에서 사람 취급해준 사람이 이 세상에 사장님밖에 없었어요. 이건 은혜를 갚는 거예요. 남편이 침대 위에서 이불을 꽉 움켜쥐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이불 위에 얼룩을 만들었어요. 대형 물류업체의 전문 법무팀이 합류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변호사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하고 최초 유포자를 추적하고 신우이와 보안 직원 사이의 금전 거래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법무팀은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고 영장이 발부되자마자 보안 직원의 개인 계좌와 신우이의 금융거래 기록을 확보해냈어요. 신우이가 보안 직원에게 현금과 계좌이체로 총 500만 원을 건넨 내역이 날짜와 금액까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CCTV 삭제를 사주한 정황이 담긴 신우이와 보안 직원 사이의 문자 메시지도 복원되었어요. 증거가 완벽하게 갖춰졌습니다. 우리는 노신사의 원본 영상과 신우이의 공작 정황을 담은 보도자료를 주요 언론사에 일제히 보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메인 뉴스에 폐륜 며느리 사건의 충격적인 반전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폭행을 가한 원본 영상이 전국에 방송되었고 신우이가 보안 직원을 매수해 영상을 조작하고 원본을 삭제한 절말이 낱낱이 공개되었어요. 뉴스가 나간 직후 여론이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향한 분노로 들끓었고 저를 욕하던 사람들은 댓글을 삭제하거나 사과글을 올렸어요. 폐륜 며느리라는 낙인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그 자리에 억울한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병실 침대에서 뉴스를 보던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혜진아, 끝났어. 이제 끝난 거야. 저도 남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진 않았지만 남편의 따뜻한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병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아침 햇살이 남편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어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드디어 숨을 쉴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건강을 완전히 되찾고 퇴원했어요. 퇴원하던 날 남편은 병원 현관을 나서며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마시는 바깥 공기에 남편의 얼굴이 환하게 펴졌어요. 바람이 이렇게 좋았나? 병원에만 있으니까 까먹고 있었네. 앞으로는 이런 바람 맞으면서 살자. 병원은 이제 그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주차장으로 걸었습니다. 남편의 걸음이 아직 조금 느렸지만 제 어깨를 잡은 손에는 힘이 단단하게 들어 있었어요. 퇴원 다음 날부터 남편은 대형 물류업체 대표를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표는 약속한 대로 전폭적인 투자와 시스템 지원을 해주었어요. 남편의 작은 원룸이사 업체는 기업형 포장이사 전문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했습니다. 직원도 새로 뽑고 트럭도 4대를 추가로 들였어요. 사무실을 새로 얻어 간판을 달던 날 남편이 간판을 올려다보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혜진아, 이게 진짜 우리 회사야. 믿어지지가 않는다. 당연히 우리 회사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남편의 새 회사는 뉴스 덕분에 이름이 알려져 있었어요. 억울함을 딛고 일어선 정직한 사장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 퍼져 있었거든요. 이사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쏟아졌고 전국 각지에서 가맹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새벽부터 밤까지 사무실에서 일했지만 퇴근하면 꼭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걸어 집에 간다고 알려주었어요. 한편 신우이와 보안 직원에게는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강도 높은 수사 끝에 두 사람 모두 구속되었어요.
신우이는 법정에 서기 전날 밤 변호사를 통해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모님, 피의자 측에서 직접 사모님을 뵙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합의 의사가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신우이가 흥신소를 시켜 우리를 뒷조사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보안 직원에게 돈 봉투를 건네며 영상을 조작하게 만들었던 신우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피를 토하며 길에 쓰러지던 그날 밤이 떠올랐어요. 합의 없습니다. 선처도 없고요. 법대로 해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어요. 신우이는 결국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증거인멸교사,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어요. 보안 직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CCTV 원본을 고의로 삭제하고 영상을 조작한 대가는 무거웠어요.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우리 법무팀은 형사재판과 동시에 민사소송도 진행했어요. 신우이와 악의적인 허위 루머를 퍼뜨린 경쟁업체 사장, 그리고 신상정보를 퍼뜨리며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을 상대로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나하나 빠짐없이 책임을 물었어요. 시어머니에게도 세상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원본 영상이 방송을 타면서 시어머니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어요. 시어머니는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보면 수군거렸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뒤에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시어머니가 눈물 인터뷰를 했던 그 방송국에서는 시어머니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후속 보도까지 나갔습니다. 참다 못한 시아버지가 움직였어요. 시아버지는 평소 온화하고 말수가 적은 분이셨지만 시어머니의 끝없는 악행에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거였어요. 시아버지가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접수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안쓰럽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이혼소송을 넣으셨대. 정말? 아버님이? 남편이 소파에 깊이 등을 기대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도 참을 만큼 참으신 거겠지. 평생 엄마한테 눌려 사셨으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아무 말 없이 옆에 앉아 있었어요. 시아버지에 대한 미안함과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댁과의 거리가 동시에 가슴을 눌렀습니다. 그즈음 마트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대기 발령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이었고 정중한 사과와 함께 점장 승진 제안까지 덧붙여 있었습니다. 마트 측은 당시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며 복귀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어요. 저는 하루를 고민한 뒤 마트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남편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진짜? 점장이면 괜찮은 자리인데 거절한 거야? 내가 옆에서 도와야 회사가 더 잘 되지. 이사로 들어갈 거야. 나 무시하지 마. 살림 10년 한 사람이 경영 못할 것 같아? 남편이 피식 웃으며 저를 끌어안았어요. 못할 것 같은 게 아니라 너무 잘할 것 같아서 무서운 건데. 저는 남편 회사에 이사로 합류했습니다. 경영이라는 걸 해본 적은 없었지만 10년 동안 한 푼 두 푼 아끼며 살림을 꾸려온 감각이 쓸모가 있었어요. 거래처 관리와 비용 절감 쪽에서 제 의견이 받아들여질 때마다 남편이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저녁, 우리는 감사연을 열었어요. 새 법인의 첫 달 수익금을 아낌없이 투입해서 시내에서 가장 좋은 식당의 프라이빗 룸을 빌렸습니다. 노신사와 대형 물류업체의 대표를 초대했어요. 네 사람이 둥근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 두 분께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아직도 바닥에 있었을 겁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못해요. 노신사가 손을 저으며 남편을 다시 앉혔어요. 이 사람아, 내가 뭘 했다고 그래? 폰으로 영상 하나 찍은 것밖에 더 있어? 혜진 씨가 매일 웃으면서 인사해줬잖아. 나도 그게 고마웠어. 대표도 잔을 들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그때 라면 사다 준 거 아직도 기억해요. 이사비도 안 받으시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투자한 거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세 사람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뜨거워져서 냅킨으로 눈가를 몰래 닦았습니다. 며칠 뒤 시댁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거액의 손해배상금과 재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살던 아파트를 강제 경매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향으로 떠나셨어요. 시어머니와 출소한 시누이는 작은 단칸방으로 쫓겨 들어갔고 서로를 원망하며 매일같이 싸운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가슴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옥죄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부부는 회사 본사 근처에 새로 마련한 넓고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이삿짐을 다 풀고 난 저녁 거실 창가에 나란히 서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붉은 노을이 거실 바닥 위에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혜진아, 우리 이제 잘 살자. 진짜 잘 살자고.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의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새 아파트의 하얀 벽이 따뜻한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10년의 서름이 마침내 보상받은 저녁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해 겨울이었어요. 회사는 전국 각지에서 가맹 문의가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매일 활기차게 출근했습니다. 저도 이사로서 경영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그런데 12월에 접어들면서 몸이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고 밤 냄새만 맡으면 코끝이 찡해지면서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환절기 감기려니 하고 넘겼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밥상을 차려놓으면 숟가락을 들다가 화장실로 뛰어가기를 반복했어요. 혜진아, 이거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병원 가보자. 괜찮아. 좀 피곤한 것 같아. 요즘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제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열은 없었지만 남편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내일 병원 갈게. 다음날 집 근처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왜 산부인과를 갔냐고요? 10번 넘게 감기약을 먹어도 낫지 않는 속 울렁거림이 혹시 하는 마음에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리게 만들었거든요. 결혼 1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닌 걸 확인하고 내과에 가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 의사 앞에 앉았을 때 저는 긴장한 나머지 손가락으로 무릎 위의 치마를 꾹꾹 눌러 쥐고 있었어요. 초음파 검사를 마친 의사가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임신 6주예요. 저는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왔는데도 머리가 그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모니터 화면 속에 콩알 만한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이가 있어요. 임신이에요. 진짜요? 정말 임신이 맞아요? 의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모니터 속 깜빡이는 작은 점을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10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시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남몰래 울었던 그 세월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초음파 사진을 출력해 받아들고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지금 어디야? 나 할 말이 있어. 왜 울어? 병원에서 무슨 안 좋은 얘기 들은 거야? 아니, 안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야. 엄청 좋은 거. 빨리 와. 남편이 하던 일을 멈추고 병원 앞으로 달려왔어요.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나오는 남편에게 저는 초음파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이거, 이거 아이야? 우리 아이야.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입술을 꽉 깨물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는지 병원 주차장 한복판에서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10년이야. 10년을 기다렸는데 이게 진짜야?
진짜야. 의사 선생님이 6주래. 남편이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콩알 만한 점을 어루만졌어요. 남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생 많이 했다고 하늘이 보내준 거야. 우리한테. 그래, 우리한테 온 선물이야. 그날 밤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태명을 지었어요. 남편이 초음파 사진을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행복이 어때? 태명. 우리한테 행복을 가져다 준 아이니까. 행복이 좋다. 행복이.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아직 배가 나오지도 않은 제 아랫배에 손을 대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행복아, 엄마야. 잘 왔어. 하지만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첫 임신이었던 탓에 몸이 버거웠어요. 임신 초기부터 입덧이 극심했습니다. 물만 마셔도 토했고 밥냄새가 나면 거실에 있지도 못했어요. 남편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킨 뒤에야 겨우 부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입덧이 조금 가라앉았나 싶으면 원인 모를 하혈이 찾아왔어요. 속옷에 피가 묻어 있는 걸 발견한 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고위험 임산부에 해당하세요.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저는 회사 일을 전면 중단했어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지내야 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지만 뱃속의 행복이를 생각하면 꿈쩍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전국으로 확장되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장 중요한 시기였는데도 매일 일찍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침대 옆에 와서 제 이마에 손을 대봤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밥은 먹었어? 죽 반 그릇 먹었어. 그것도 좀 올라왔는데 참았어. 남편이 이불을 고쳐 덮어주고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하루 종일 뛰어다닌 남편이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저으며 간을 보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미안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미역국을 작은 그릇에 담아 침대 옆 탁자에 놓아주었고 제가 한 숟가락을 더 먹을 때마다 환하게 웃어주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보내며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머리가 무거웠어요. 눈을 떠보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에 가려고 발을 내딛는데 갑자기 눈앞에서 하얀 번개가 터진 것처럼 시야가 번쩍거렸어요. 두통이 머리 전체를 쪼개는 것처럼 밀려왔습니다. 화장실 문틀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손가락이 닿기도 전에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뺨이 차가운 타일에 부딪히는 느낌을 마지막으로 의식이 꺼졌습니다.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다가 화장실 쪽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어요. 타일 위에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한 남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혜진아, 혜진아, 눈 떠. 눈 좀 떠봐. 남편이 제 볼을 두드리며 이름을 불렀지만 저는 반응하지 못했어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대학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을 때 저는 잠깐 의식이 돌아왔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흐릿하게 보였고 옆에서 남편이 제 손을 꽉 쥐고 뛰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제 팔에 주사를 꽂고 혈압을 재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위험 수치까지 올라갔어요. 콩팥 수치도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중증 임신 중독증이에요. 임신 중독증이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산모와 아이 모두 생명이 위험합니다. 아이를 지금 바로 꺼내지 않으면 산모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남편이 제 손을 쥔 채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둘 다 살려주세요, 제발. 사업이고 돈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람만 살려주세요. 지금 수술하면 아이가 7개월이라 1kg 남짓의 미숙아로 태어나게 됩니다. 아이의 생존 가능성은 장담하기 어려워요. 흐릿한 의식 속에서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왔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잡은 채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 안 돼. 행복이가 너무 작아. 조금만 더 품을게.
안 돼, 혜진아. 너 지금 위험해.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키우면 되니까 제발 수술 받자. 한 달만 더 버텨볼게. 엄마가 행복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남편이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이마를 대었어요. 남편의 눈물이 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내쉬며 남편을 바라봤어요. 산모의 의지가 강하시니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다만 중환자실에서 24시간 감시해야 해요. 상태가 조금이라도 악화되면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턱이 떨리고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눈물을 삼켰어요. 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는 방 안에서 저는 배 위에 손을 얹었어요. 행복아, 엄마가 지켜줄게. 10년 만에 찾아온 이 작은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남편은 회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부장님, 당분간 경영은 대행체제로 돌려주세요. 제가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부장이 걱정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남편은 짧게 부탁한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병원 근처 원룸을 하나 구해 짐을 옮겼어요. 양복 대신 편한 운동복을 입고 아침이면 병원 매점에서 산 우유와 빵으로 아침을 때운 뒤 중환자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운 채 온몸에 선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팔에는 혈압을 낮추는 약이 들어가는 줄이 꽂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산소 수치를 재는 집게가 물려 있었습니다. 기계에서 삐삐 하는 소리가 멈추지 않고 울렸어요. 온몸이 붓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만 뱃속에서 꿈틀거리는 행복의 움직임이 느껴질 때마다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남편은 매일 밤 제 곁에 앉아 부어오른 발을 두 손으로 감싸 주물러 주었어요. 거칠어진 남편의 손바닥이 제 발등을 쓸 때마다 뭉쳐있던 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혜진아, 기억나? 신혼 때 우리 월세가 밀려서 집주인한테 사정했던 거. 기억나지? 그때 네가 집주인한테 절까지 했잖아. 그때도 우리가 결국 버텨냈잖아. 이번에도 버틸 수 있어. 우리가 못 버틴 게 뭐가 있었다고. 남편은 매일 밤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이야기, 결혼식 날 남편이 구두 뒤축이 빠져서 절뚝거렸던 이야기, 비 오는 날 이사 트럭이 고장나서 둘이서 우산도 없이 짐을 날랐던 이야기. 남편의 목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으면 통증이 조금은 잊혀졌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 행복이도 너도 내가 다 지킬 거야. 저는 눈을 감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할 힘도 없었지만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있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병실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노신사가 병문안 가방을 들고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 뒤로 대형 물류업체 대표가 큼직한 과일 상자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남편 회사의 직원 대여섯 명이 복도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혜진 씨, 많이 힘들지? 얼굴이 많이 부었구먼. 어르신 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노신사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남편을 돌아봤어요. 사장님, 혈액이 부족하다며? 내가 오늘 헌혈하고 왔어. 아직 이 피가 쓸만해.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됐어, 됐어. 혜진 씨가 빨리 낫는 게 은혜 갚는 거야. 대표도 과일 상자를 내려놓으며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장님, 회사 걱정을 하지 마세요. 부장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나도 자금 조금 밀어줄 테니까 사모님하고 아이한테만 집중하세요. 대표님, 나도 헌혈 신청해놨어요. 직원들도 다들 자발적으로 왔대요.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창문 너머로 저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말을 하지 못하고 이불 위에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어요. 그 뒤로도 매일이 전쟁이었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한 약을 계속 맞았지만 수치가 떨어졌다가 다시 치솟기를 반복했어요. 눈이 부어서 제대로 뜨지 못하는 날도 있었고 숨이 차서 말을 하지 못하는 밤도 있었어요. 그래도 뱃속에서 행복이가 발로 톡톡 차는 게 느껴질 때마다
저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버텼습니다. 이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엄마가 품어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남편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 곁을 지켰습니다. 면도도 제대로 하지 못해 턱에 수염이 거뭇거뭇 자라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어요. 간호사가 보호자 휴게실에서 좀 쉬라고 권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을게요. 이 사람이 눈 떴을 때 내가 없으면 불안해하거든요. 남편은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새벽에 눈을 뜨면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떨군 남편이 제 손을 꼭 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울었어요. 임신 8개월에 접어들던 날 자정이었습니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랫배에서 뜨거운 물이 쏟아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침대 시트가 젖어 있었습니다. 양수가 터진 거였어요. 동시에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삐익거리며 날카로운 소리가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어요. 혜진아, 간호사, 일로 좀 와주세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쳐나갔고 간호사와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모니터를 확인한 의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아이 심장박동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보호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글씨가 삐뚤삐뚤 흔들렸어요. 간호사들이 제 침대를 밀고 수술실로 향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천장에서 빠르게 지나갔어요. 수술실 문 앞에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혜진아, 꼭 살아서 나와.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행복이랑 같이 꼭 나와. 걱정 마. 행복이 데리고 나올게.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남편은 문이 닫힌 뒤에도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어요. 한참 뒤에야 벽에 등을 기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을 깍지 껴 이마에 대었어요. 남편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의료진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전신 마취가 들어가기 직전 저는 천장의 밝은 조명을 바라보며 행복이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지만 분명히 남편을 닮은 동그란 눈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취약이 온몸으로 퍼지면서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5시간이 걸렸어요. 수술실 밖에서 남편은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복도를 서성이다가 주저앉았다가를 수십 번 반복했어요. 새벽 공기가 복도를 타고 스며들어올 때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나왔어요. 의사의 눈가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모분, 출혈이 심해서 고비가 있었는데 겨우 잡았습니다. 아이도 무사히 꺼냈어요. 둘 다 괜찮은 겁니까? 아이가 1.5kg으로 많이 작아요. 바로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첫 울음소리가 힘차게 나왔으니까 좋은 신호예요. 남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의사에게 이마가 바닥이 닿을 만큼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마취에서 깨어난 뒤 회복실에서 남편의 얼굴을 봤어요. 남편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행복이는? 잘 나왔어. 작은데 울음소리가 엄청 크대. 너 닮아서 목소리가 센가 봐. 정말? 울었어? 우리 행복이가? 남편이 제 이마에 입술을 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간 행복이는 걱정과 달리 하루가 다르게 건강해졌습니다. 의사도 놀랄 만큼 체중이 빠르게 늘었고 작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세상에 적응해 나갔어요. 저도 남편의 간호 덕분에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붓기가 빠지고 혈압이 정상을 되찾았어요. 수술 한 달 뒤 인큐베이터를 벗어난 행복이가 마침내 제품에 안겼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이불에 쌓인 행복이를 제 팔 위에 올려놓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작고 가벼웠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무게로 제 팔 위에 내려앉았어요. 행복이의 조그만 손가락이 제 새끼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보며 뜨거운 눈물을 쏟았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남편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제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혜진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했어. 행복아, 엄마야. 기다렸어. 태원 수속을 밟고 아이와 함께 병원 문을 나서던 날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 셋의 얼굴 위에 내려앉았어요. 남편이 행복이를 안고 병원 현관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남편의 팔에 안겨 잠든 행복이의 볼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어루만지며 깨달았어요. 이 아이의 생명을 구한 건 훌륭한 의료진의 손이기도 했지만 밤낮 없이 제 곁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았던 남편의 사랑이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행복이가 첫 돌을 맞이한 봄날이었어요. 거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고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편이 아침부터 거실 바닥에 앉아 풍선에 바람을 넣고 있었습니다. 볼이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남편의 얼굴이 풍선보다 더 둥글게 보였어요. 혜진아, 이거 20개면 될까? 30개 불까? 돌잔치인데 풍선 30개를 어디에 붙여? 20개도 많아. 행복이 첫 생일인데 풍선이 많아야 기분이 나지. 아이가 풍선 좋아하잖아. 행복이가 보행기를 타고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풍선 하나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풍선이 통통 튀어 올라가자 행복이가 까르르 웃었어요. 남편과 저는 그 웃음소리에 하던 일을 멈추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kg의 작은 몸으로 인큐베이터에 누워있던 아이가 지금은 거실을 제 발로 돌아다니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코끝이 찡해져서 고개를 돌렸어요. 돌잔치는 소박하게 열었습니다. 양가 친척 없이 친정 부모님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 그리고 은인들만 초대했어요. 동네 한식당에 넓은 방을 빌렸고 남편이 직접 돌상을 차렸습니다. 친정엄마가 행복이를 안아올리며 볼에 입술을 대었어요. 우리 행복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이렇게 건강하게 커줘서 고마워. 친정아빠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친정아빠는 원래 말이 없는 분이셨는데 행복이의 손을 잡고 한참을 내려다보셨어요. 노신사도 깔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오셨습니다. 돌잡이 상 앞에 앉은 행복이가 실뭉치와 연필 사이에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다가 청진기 장난감을 낚아채자 노신사가 무릎을 치며 웃었어요. 의사가 되려나 보네. 이 녀석 손이 참 빠르다. 대표도 커다란 곰인형을 안고 들어왔어요. 행복이보다 곰인형이 더 컸습니다. 사장님, 제가 선물을 좀 크게 샀어요. 이 녀석이 크면 가지고 놀라고. 대표님, 매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저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축하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1년 전 중환자실 침대에서 온몸에 줄이 꽂힌 채 천장만 바라보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화장실로 가려는데 남편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어디가 사진 찍어야지. 셋이서. 남편이 행복이를 안아올려 저와 나란히 섰어요. 친정엄마가 휴대폰을 들고 찰칵 셔터를 눌렀습니다. 행복이가 카메라를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돌잔치 다음날 오후 회사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남편이 커피를 2잔 들고 제자리로 왔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묘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어요. 혜진아, 아까 손님이 왔었어. 누가? 옛날 시댁 동네에서 알던 분이야. 시댁 근황을 전해주고 갔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창밖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이가 배상금을 갚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됐대. 전과 기록 때문에 취직도 안 되고 공사 현장이나 식당 뒷일 같은 일용직을 전전하고 있다더라. 시어머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 뒤에 은정이랑 단칸방에서 살고 있대. 둘이 매일 싸운다더라. 서로 니 탓하고 멱살을 잡고.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시어머니가 마트에서 제 머리채를 움켜쥐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시누이가 편집된 영상을 퍼뜨리며
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피를 토하며 길에 쓰러지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동정은 안 생겨.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저는 다시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가슴 안에서 아무런 감정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한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짓밟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제 인생과 아무런 접점도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커피가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에 고향으로 내려가셨대. 텃밭 가꾸시면서 지내신다더라. 아버지는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혜진아, 과거는 끝났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보자. 행복이한테 집중하자. 남편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남편의 회사는 남편이 자리를 비운 동안 오히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사장의 자리를 메우기 위해 똘똘 뭉쳤고 부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 체계가 착착 돌아갔어요. 남편이 복귀하자 밀려있던 가맹 문의를 하나하나 처리하기 시작했고 회사는 업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억울함을 딛고 일어선 정직한 사장이라는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었고 그 믿음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어요. 그해 여름 저는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뭔데? 친정 엄마 아빠 모시고 여행 가고 싶어. 크루즈 여행.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크루즈? 예전에 시부모님 드리려고 모아두었던 돈 있잖아. 여행 취소하면서 환불받은 거. 그 돈으로 친정 부모님 모시고 가고 싶어. 엄마 칠순 때 제대로 못 챙겨드린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 남편이 제 얼굴을 한참 바라보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히 가야지. 행복이도 데리고. 행복이가 배를 타본 적이 있어야지. 아마 바다 보면 난리 날 거야. 남편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이마에 입술을 대었어요. 이번에는 시중 드는 사람 없이 우리가 편하게 쉬면서 가자.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도 함께 웃었습니다. 크루즈 위의 지중해는 눈이 시릴 만큼 푸르렀어요. 갑판 위에서 행복이의 작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행복이가 아장아장 발을 내디딜 때마다 갑판의 나무 바닥이 또각또각 소리를 냈어요. 바닷바람이 행복이의 가느다란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행복이는 까르르 웃으며 제 손가락을 꽉 쥐었습니다. 친정엄마가 갑판 의자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혜진아, 엄마가 이런 데 와보는 건 처음이다. 이게 꿈이야, 생시야. 꿈이 아니에요, 엄마. 진짜예요. 엄마한테 더 빨리 해드렸어야 하는데. 친정엄마가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지금이 딱 좋아. 우리 행복이도 같이 있고.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지중해의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해가 기울 무렵 남편이 행복이를 안고 갑판 난간에 섰습니다. 저도 옆에 나란히 섰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붉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다 위에 길고 긴 빛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행복이가 남편의 품에서 바다를 가리키며 옹알이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한 손으로 행복이를 안고 다른 손으로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혜진아, 응? 잘 버텼다 우리. 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의 인내와 고통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닷바람이 우리 셋의 머리카락을 함께 흔들었어요. 행복이가 제 볼에 작은 손바닥을 갖다 대며 웃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고 입술을 대었어요. 넓은 바다 위에서 우리 가족은 찬란한 노을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손해라는 말을 우리는 가끔 듣곤 하죠. 하지만 혜진 씨 부부의 이야기를 보면 진심으로 베푼 따뜻함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아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돌아온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내와 선한 마음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